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담 이론 및 실제 4주차입니다. 오늘은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학습할 내용의 목차입니다. 이론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고 상담 목표 그리고 상담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상담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상담 기법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정신분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정신분석의 인간과는 결핍되고 불완전한 존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 무의식적 갈등과 역동 속에 있는 존재, 정신결정론이었습니다. 2번,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형학적으로 접근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보완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제시한 성격의 측면이 뭐였죠? 이드, 자, 초자였습니다. 다음은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방어기제는 이드, 자, 초자 이 성격 중에서 무엇의 기능이었나요? 네, 자아의 기능이었어요. 자아가 무엇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 수단이었나요? 네,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 정신분석 상담 과정은 초기 단계, 전이 단계, 통찰 단계, 혼습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번, 상담 기법 중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을 자유연상이라고 하고, 내담자가 느낀 통찰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훈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 시간 내용 정리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배울 개인 심리학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아들러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생소하다고요? 그럼 혹시 프로이트나 융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프로이트와 융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의 세계 3대 거장은 누구일까요? 네, 프로이트, 융, 그리고 아들러. 네, 이렇게 세 명이 세계 3대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러가 우리에게는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들러는 유명한 저서를 남기거나 활발하게 학문활동을 하여 제자들을 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직접 쓴 책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신 아들러는 생전에 자기의 사상을 강의하고 상담하며 실제로 유용하게 쓰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상담 장면이나 교육 분야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아들러의 사상을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라는 형식으로 엮은 책입니다. 아들러가 쓴 책은 아니지만 그의 사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러의 생애를 이해해야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들러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들러는 오스트리아 빈의 유대인 집안에서 6남매 중 둘째로 출생하였습니다. 신체적으로 병약하여 폐렴, 구류병을 앓았고 2번의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요. 게다가 형이 매우 건강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형에게 열등감을 느꼈고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병약한 아들러를 과잉 보호하던 어머니가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줄 태어나면서 더 이상 관심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자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 함께 잠을 자던 동생의 죽음을 목격하여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겪었다고 해요. 이런저러한 이유로 아들러는 공부도 못했다고 해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는 이제 공부는 안 되니까 공부 말고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지는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우라는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아들러의 아버지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아들러를 지지해 주었고 거기에 힘을 얻은 아들러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안과의로 개원해서 진료를 하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청력이 발달하고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책 읽는 데 더 집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죠. 베토벤은 18년 동안 청력 장애를 앓으면서 위대한 곡을 작곡했고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이었어요. 또한 위대한 발명가인 에디슨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은 연습을 통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 자신의 단점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정신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을 서평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평을 본 프로이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수요 토론 모임인 빈 정신분석학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학회의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인생관에 있어 처음부터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프로이트는 성충동을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 파악한 데 비해 아들러는 인간 행동의 동기는 성적 동기보다 사회적 동기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을 결정짓는 것은 열등감과 무력감이라고 보았는데요. 어릴 적 자신이 그랬듯이 모든 인간은 열등감이 있고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권력의 의지라고 했는데요. 아들러는 프로이트가 주장했듯 과거의 경험이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 겪었던 경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아들러가 병약하고 공부를 못하는 자신의 어릴 적 경험과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갈등을 겪다가 1911년 프로이트 학파에서 탈퇴하고 1912년 개인심리학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과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개인심리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개별적인, 개인적인, 사생활, 프라이버시, 그죠?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사실 개인심리학의 개인은 그 퍼스널이 아니라 인디비주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역상으로 이제 개인이라는 번역이 돼서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개인의 의미는 인디비주얼,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individe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신분석과 개인심리학을 비교해보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이드, 자, 초자 또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들러는 정신분석학을 공부했지만 프로이트의 사상에 의문을 품으면서 개인심리학을 창시했기 때문에
왜 굳이 인간을 하나하나 나누어야 돼? 인간은 그 자체로 통합된 존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과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정신분석은 인간을 지형적,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들러는 인간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는 전체성을 가진 존재로 보았고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행동 동기를 성적 에너지에 집중한 반면 아들러는 인간을 갈등 관계가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생활 양식에 의해서 목표 설정해서 전체성, 통일체를 형성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죠. 정신분석은 에너지의 양이 일정하고 단지 이 에너지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았어요. 반면 아들러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내적 성향, 즉 성적 충동만을 강조한 데 비해서 아들러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므로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심리학은 총체적인 개인이 나머지 개인들과 사회적으로 잘 융합되고 섞이고 그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이렇게 추구한다고 보는 관계 중심의 심리학입니다. 네, 그러면 아들러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환경과 사회적 맥락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그죠? 내가 있어야 되고 나와의 관계를 형성할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 그 자체, 그리고 너와 나를 둘러싼 환경,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들러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나와 너, 관계, 환경,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바꾸기 쉬운 것부터 바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바꾸기 쉬운 건 무엇일까요? 거꾸로 보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은 바로 상대입니다. 그렇죠? 상대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상대는 누가 바꿀까요? 예, 상대 그 자신이 바꿉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가장 바꾸기 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환경은 바꾸기는 조금 어렵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취업을 했는데 너무 환경이 나랑 맞지가 않아요. 그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월급도 안 좋고 여러모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장 그만두면 나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구직 활동을 해서 조금 조건이 뭐 덜 좋더라도 조건이 안 좋더라도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관계, 나와 뭐 남자친구가 있는데 맨날 싸워요. 서로 우리는 대화해보니까 너무 인생관이 틀린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사랑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헤어지잖아요. 그죠? 관계도 어렵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을 바꾸는 거는 정말 쉬워요. 그죠? 주위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나만 바뀌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왜 갈등이 생기냐면 가장 바꾸기 쉬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가 어려운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미움받을 용기는 스스로가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속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들러는 내가 현재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사람은 또 고쳐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나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나갈 수 있는 용기, 그죠? 나의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존재, 목표지향적 존재, 주관적 존재, 사회적 존재, 창조적 존재예요. 우선 전체적인 존재를 보시면 인간은 목표를 향해 일정한 패턴으로 그 인생을 사는 역동적이고 통합된 유기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나눌 수 없는 인디바이드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감정을 가지든 결국은 나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일관된 전체로 보는 것이죠. 다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반항을 했어요. 그 행동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 행동 자체만 보고 너 잘못했어, 나빠,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변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창조적 존재입니다. 개인마다 창조적인 힘이 있어서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프로이트는 이게 무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무의식이 지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아들러는 의식이 더 중요하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좌우할 수 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목적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바로 다음에 또 목표지향적 존재가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를 지향하며 나가는 목적론적인 존재이다.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만큼 뭔가를 했으면 내일은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성취를 하고 싶고 또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칭찬받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그죠? 그런 좀 더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하는 being이 아니라 형성되어가는 becoming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정작 똑같은 인생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죠? 어떤 친구는 왕따를 당했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내가 왜 왕따를 당했는지 분석을 했어요. 내가 되게 마음이 여리고 좀 약해 보이고 착해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러면 내가 남들이 아무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힘을 길러야겠다. 그래서 좀 더 똑똑해져야겠다. 혹은 좀 더 튼튼해져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똑같이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느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바꾸면 돼요. 자, 다음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등감과 보상인데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죠? 아들러가 처음으로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제시했었는데요. 우리는 열등감을 평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못한 거, 그죠? 부족한 거. 그래서 난 안 돼. 그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쉬운데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등 그 자체, 그리고 열등감 컴플렉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열등이라는 것 자체는 결함, 결핍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열등감은 내가 그 열등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근데 딱 인식하는 것까지. 내가 키가 작아. 키가 작아서 좀 그래 불편해. 그까지예요.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에게 물어봐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죠? 키 크고 잘생긴 미남 미녀에게 물어봐도 열등감이 있어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난 사람들만이 가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인간 모두가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이 열등감인데 그 열등감을 건전하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내 삶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열등감을 자기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우월성 추구에 사용을 할 때 굉장히 바람직한 생활 양식을 갖게 돼서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등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등감이 사실은 열등감 콤플렉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콤플렉스라는 단어는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이제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것저것 얽혀가지고 이 나의 열등감을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압도시켜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작아서 좀 불편한데 하지만 나는 키는 작지만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그걸로 커버를 해야지. 혹은 나는 키가 작지만 아담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되게 좋아해. 편하게 다가와. 그게 나의 장점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열등감은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열등감이에요. 그런데 나는 키가 작아서 쓸모가 없어. 저기 위에 선반에 있는 물건 하나 못 들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삶이 힘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열등 콤플렉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왜 오는 것일까요? 우선 열등한 신체 기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신체적 결함이나 만성질환이 있을 때 열등 콤플렉스가 올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체 기관이 열등한 것 자체는 그냥 열등이에요. 그죠? 근데 열등한 기관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열등한 신체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삶에서 바람직한 어떤 그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열등감이 삶의 전반에 퍼져서 과장된 열등감이나 열등감 콤플렉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부모의 과잉 보호입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 거짓된 우월감과 자신감을 형성하게 되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건 줄 알아요. 그죠?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한 번도 좌절을 겪어본 적이 없고 현실적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현실의 나를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그죠? 쉽게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의 양육 태만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냥 방임하거나 신경 쓰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성취감을 못 느끼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뭘 해도 난 안 돼. 부모님이 칭찬 안 해주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칭찬을 먹고 자라요. 부모에 대한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과의 신뢰를 쌓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가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이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형성되면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우월성을 향한 추구입니다.
그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 상황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인식된 동기를 뜻하는데요. 누구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단순히 열등감 극복을 위한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충족시켜 완전과 완성을 위한 분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추구한다는 말에서 또 역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남들보다 나아지고 싶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더 세련돼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 유용성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도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우월성 추구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고 결국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그 관계를 파괴하게 되면 결국 나 자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등 콤플렉스를 과잉 보상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보다 더 훌륭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성 콤플렉스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월성 콤플렉스가 나오는데요. 아까 열등감과 열등감 콤플렉스가 달랐듯이 우월성과 우월성 콤플렉스도 역시 다른 거예요. 그죠? 우월성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우월성 콤플렉스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태도이죠. 다음은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이란 삶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개인의 독특한 방식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 삶에 대한 태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생활 양식은 성격을 움직이는 체계적인 원리로서 부분의 명령을 내리는 전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처라든지 결과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생활 양식은 만 4세에서 5세경에 형성이 돼요. 정신분석도 사실 이제 인생 초기에 만 5세 이전에 그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들러가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생활 양식은 만 4세에서 5세경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활 양식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 양식에는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형이 있는데요. 자, 지배형이란 자, 여기에 있어요. 그죠? 사회적 관심은 없고 활동 수준은 매우 높아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없는데 내 활동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은 획득형입니다. 획득형은 중간 정도의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은 없는 상태. 이런 경우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남에게 의존하면서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는 데 주된 관심이 있는 유형입니다. 주로 부모의 과잉 보호로 인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 수준도 굉장히 낮아요. 그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회피하는 유형이에요. 그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유형형인데요. 사회적 관심도 매우 높고 활동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그죠?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반면 생활 가업 완수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건강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인 심리학을 상담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유형형의 경우는 굳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근데 아마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인 유형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표에서 보면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심이 이제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아들러가 강조를 했어요. 아들러의 이론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만 관계 중심의 심리학이라고 했어요. 인간 자체만으로도 독특하고 전체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그 개인이 하나하나가 서로 그 사회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삶이 완성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인식,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개인의 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뜻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보다 더 큰 전체, 가족, 종족, 공동체, 문명사회의 일원인 거죠.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 심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킵니다. 이 사회적 관심의 구체적인 걸 보시면 타인의 복지를 위한 협동심, 관계성, 동료의식 이런 것이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사회적 관심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회적 관심이 활용되는데요. 사회적 관심이 발달하면 그 열등감과 소외감이 감소하고 사회적 관심이 없으면 절망하고 삶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